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가지고 정말 온라인이지만 반갑고요. 일단 오늘 발표, 오늘 세미나 어떻게 진행될지 간략히 안내 드릴게요. 일단 뭐 구성은 일단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로장공과대학교 EPFL이 어떤 학교인지 그리고 디지털 인문학이 대체 대관절 어떤 분야인지 어느 정도 소개를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유학 준비를 했구나 하는 얘기를 더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 얘기를 시작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유학을 아주 본격적으로 준비하거나 학부생 때부터 열심히 준비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대체 어쩌다가 스위스에 유학을 하고 학위를 따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단계별로 자세히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잔에서 EPFL에서 생활하는 것이 괜찮은지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대답하고 사전 질문 들어왔던 것 중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것들이나 많이 또는 그 발표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따로 마지막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장 질문도 답변하고요. 네, 그러면은 일단 저랑 저희 학교 그리고 분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 2011년부터 2016년 초까지 카이스트에서 전기 및 전자공학과를 전공하고 부전공으로 과학기술 정책학을 했고요. 그렇게 학사를 4년 반, 5년을 보내고 그 바로 같은 학교의 정보보호대학원에 석사과정을 진학을 합니다. 여기에 물음표가 띄워져 있고 옆에 그림에 그 컴퓨터 보안에 취소선이 쳐져 있는 이유는 제가 그것을 졸업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를 나중에 더 자세히 할 거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 19년까지는 2018년 가을 정도에 스위스에 이주를 하고 거기에서 프랑스어 어학 프로그램을 주로 들으면서 현지어를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2019년 봄에 EPFL 디지털 인문학 석사과정에 지원해서 합격하고 2022년에 이제 최근에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일단 같은 학과 박사과정을 합격을 해놓고 교수님과 컨택을 하고 펀딩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이야기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우리 로잔 연방공과대학교 EPFL은 일단 스위스의 두 연방공대 중에 하나고요. 상대적으로 젊은 학교입니다. 여기는 1969년에 연방공대가 되었고요. 스위스에는 총 4개의 언어를 쓴다고 보통 알려져 있고 3개의 언어권이 있는데 독어권, 프랑스어권, 이탈리아권. 로잔 공대는 스위스 프랑스어권에 있는 학교예요. 그리고 로잔이라는 도시에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로잔뿐 아니라 프리부르, 제네바, 시옹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나머지 한 학교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프랑스어권의 다른 도시들에도 위성 캠퍼스들이 있고요. 학과에 따라서 로잔이 아닌 다른 도시에서 주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재학생과 연구원을 다 합치면은 13,000명이 좀 안 되는 숫자인데 이거는 아주 크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아주 작은 학교라고 하기도 뭐한 적당한 규모의 학교고요. 공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과학, 정보통신, 공학, 기술, 경영, 생명과학, 건축 그리고 금융, 스위스는 금융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니까요. 금융에 굉장히 두각을 보이고 있는 학교고 2020년 QS 랭킹에 따르면은 종합 순위로는 14위 그리고 이공계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앤 테크놀로지 쪽에서는 19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영미권 학교를 제외하고는 그 같은 나라의 쥐리 연방공대 다음으로 유럽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라고 하더라고요. 뭐 약간 쥐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약간 부연을 하자면은 스위스에는 말씀드렸다시피 2개의 연방공대가 있어요. 하나는 쥐리 연방공대, 하나는 로잔 연방공대. 두 학교에는 굉장히 여러 자잘한 차이가 있는데요. 둘 다 좋은 학교이지만 일단 쥐리 공대는 독일어권에 있고 로잔 공대는 프랑스어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쥐리 공대는 로잔 공대보다 100년 넘게 전에 이미 설립되었던 상당히 오래된 축에 속하는 대학이고요. 그리고 가장 그 두 학교의 캐릭터가 드러나는 부분이 저는 유명한
졸업생 가장 유명한 졸업생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ETH는 너무나 자신 있게 와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학교다. 우리는 폰 노이만의 학교다라고 말을 해요. 뭐 그런 자부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EPFL을 위키피디아에 검색을 해보면은 에릭 파브르라는 그 네스프레소 기계의 발명가가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나오고 로지텍의 창업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EPFL은 좀 더 실용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그리고 트렌디한 성격이 되게 강합니다. 그 반대로 ETH는 좀 더 전통적인 학문의 강점이 있다고들 해요. 그래서 훨씬 더 모범생적인 분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다른 분위기 속에서 그 ETH랑 차별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캐릭터가 재밌게 드러나는 학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분야는 이제 신생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분야 안에 있는 분들도 모두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갈려요. 그래도 그러니까 저도 여기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져오게 되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인문학적 질문 또는 인간의 질문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접근하는 학문입니다. 그 디지털 기술이라 하면 보통 뭐 전자공학이나 컴퓨터공학, 그 정보통신 기술을 말하고요. 그리고 제가 굳이 설명을 할 때는 정보통신 기술과 인간, 사회, 예술의 관계를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된 고문서들, 그 디지털화되지 않고 스캔되어 저장되지 않은 박물관에 있는 고문서 아니면 자료들을 스캔하고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는 굉장히 큰 분야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음악이나 아니면 문학 그 예술 작품들을 디지털 변환해서 음악 파일이든 아니면은 뭐 텍스트 파일이든 변환을 해서 디지털 테크닉, 요즘 AI 기술을 많이 적용해서 이 작품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분석하는 게 예술과 굉장히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지가 주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질문은 메타버스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를 다룰 수도 있고요. 제가 최근에 석사를 졸업하면서 다뤘던 주제는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이전의 학문이나 분류 체계로는 정의하기 어려운 새로운 현상이 생기고 있다.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식의 연구를 최근에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디지털 세계 안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사람이 이미 남겨놓은 흔적을 디지털화하는 방향을 다루기도 하고 당연히 둘 다 다루기도 하는 그런 재미있는 분야이고 사실 저는 간단히 설명할 때는 저는 유튜브 연구합니다. 저는 메타버스 연구합니다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 새로운 분야예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 오케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으니 어쩌다가 이 사람이 스위스에 유학을 하게 되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눈썰미가 좋은 분이라면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은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의 어떤 기록에. 일단 전공이 같은 이름이 등장하는 게 최근 2번 말고는 없어요. 전자공학, 과학기술정책학, 정보보호, 디지털인문학 이렇게 총 4개의 학과명이 등장을 하고 석사 과정에 입학했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 도착하고 나서 원서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에겐 반대의 순서로 보일 터인데 나름대로 제게 주어진 환경에서 이것저것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어쩌다가 스위스에 유학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그 어쩌다를 더 자세히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경우에 능동적으로 적용을 하고 또 각자의 방법, 제가 지금 생각할 수 없는 여러 방법들을 찾아내실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소 특수한 특별한 경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2012년부터 2016년 초, 그러니까 15년 말까지 전기 및 전자공학과 과학기술정책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카이스트의 경우
전공 선택이나 전공 변경이 굉장히 제약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선택하고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면 계속 바꿔나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저는 사실 전기 및 전자공학을 선택할 때 아주 뚜렷한 생각이 있진 않았어요. 막연하게 뭐 정보랑 관련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정도의 생각은 있었지만은 음, 잘 몰랐어요. 그래서 동아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를 했고요. 하지만 부전공을 오히려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카이스트에 갈 때 이미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고, 이거를 부전공을 했던 이유는 이건 주전공으로 단일 전공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그것만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사실 학점이 아주 높다고는 말할 수 없었어서 이렇게 애매하게 선택한 학과니까 전공 성적이 아주 높을 수는 없었고요. 오히려 그 부전공 성적은 괜찮았지만은 이수학 점수가 아무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는 것도 조금 최선을 다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유학을 아주 결심하진 않았기 때문에 교과외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동아리들도 열심히 했고요. 학창단, 커피 동아리, 학생회, 도서관에서 근로장학생도 하고 여름에 딱 한 번 그 단기 한 6주 정도 동안 UCLA에서 서머 세션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유의미한 해외 경험이라고는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연애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기울임체로 표시되어 있는 이유는 다 이게 연쇄작용이 굉장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과학기술정책학 대학원을 가려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졸업을 할 타이밍쯤에 다양한 정보 보안 이슈들이 사회 쟁점으로 올라왔어요. 뭐 정보 어느 나라의 군사 시설을 사이버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내에서도 어떤 사이버 공격 사태가 그 조명이 되어서 이 배우에 대체 누가 있느냐 등등을 다루는 질문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회 현안과 굉장히 적극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질문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정보보호라는 토픽을 배워봐도 재밌겠다는 막연한 환상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정말 해킹을 할 수 있게 되면은 더 재밌는 걸 할 수 있겠지 같은 정말 막연한 생각으로 막판에 과학기술 정책학이 아닌 정보보호를 공부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거는 막연한 생각만은 아니었던 게요. 제가 과학기술 정책학에 관심이 있었지만은 그때 제가 그 전공을 대학원에서 선택했을 때 어, 다뤄야 되는 질문들이 굉장히 넓었어요. 사회랑 예를 들어 생명윤리나 아니면 정보통신윤리 아니면 정책 그렇게 여러 분야를 아우르면서 이 상호작용을 질문했어야 됐는데 저는 그래도 정보통신이라는 정보기술이라는 토픽은 유지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좀 더 전문성을 쌓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막연한 생각으로 진학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대한 것과 학과에서 직접 진짜 가르치는 것과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기대했던 거는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그것이 대체 뭐냐? 사이버 공격이나 사생활 보호에도 양면이 항상 존재를 하는데 이 윤리적 쟁점이 뭐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 정의하고 모두가 약속하는 표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느냐 등등을 궁금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근데 학과에서 주로 가르친 거는 자, 이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공격한 것을 어떻게 방어했습니다. 하는 굉장히 기술적이고 굉장히 예리하게 창과 방패의 싸움을 이어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끝나지 않아요. 창 방패가 되니까. 그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지만은 제가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는 못했던 분야였고요. 그것을 대학원을 가고 나서야 안 거죠. 그리고 제가 그때 소속된 연구실은 전산학과 소속인 연구실이었는데 제가 학부가 전산과가 아니라 전자과였기 때문에 지도 교수님이
학부 전공 필수 과목을 첨강해서라도 보충을 해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쉽지 않은 환경에 수업 첨강까지 겹쳐져서 굉장히 뭐 심신이 피로해지고 무리를 하는 한동안이 지나가고 결국 중단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단하고 휴식하면서 사실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연애를 했던 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 남자친구가 어 같은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이제 선배였고 딱 그 타이밍에 남자친구는 졸업을 했기 때문에 한 박사 졸업하고 결혼하기 괜찮은 타이밍이지 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약간의 휴식을 거친 후에 다시 이제 다시 대학원을 생각을 해봐야지. 저는 대학원을 그냥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계속 학문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시 좀 뭐라도 해봐야지. 역시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을 가는 게 나았을까 하고 같은 학교 입시를 준비하려던 찰나, 어, 저의 박사 남편이 로장공대에 포닥으로 채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같이 가야 돼? 나는 대학원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안 가면 안 되나? 하고 막 버텨봤는데 하필이면은 저는 프랑스어를 아주 조금 할 줄 아는 거예요. 뭐 그래봤자 봉주르랑 시계 보고 뭐 정말 간단한 회화하는 정도였겠지만은 고등학교 때 프랑스어를 해서 근데 로자는 프랑스어권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남편은 프랑스어를 전혀 뭐 연구가 없고 그 다른 외국어들 비슷한 다른 외국어를 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같이 가는 게 맞겠다는 그 결론이 나와서 같이 일단 로장공대 포닥 배우자로서 이주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준비한 거는 일단 당연히 비자 준비를 했는데요. 포닥이든 박사과정생이든 계약서가 있으면은 굉장히 많이들 스위스로 로장공대에 어, 채용되어 가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뭐 비자 그 대상화에다 신청을 하고 비자 인터뷰를 보고 돈을 내고 서류를 작성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의 경우 결혼 증명서를 다 발급받고 번역 공증하는 식의 작업도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그리고 동문 로장공대 포단학분이 이미 계셨기 때문에 그분께 연락을 드려서 혹시 생활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를 들을 수 있냐고 연락을 드렸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마침 저희가 막 들어가고 처음 한 6개월 사는 동안 그분이 집을 비우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아파트를 단기 전에 서블리즈를 받기로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초기 주거를 사실 스위스 나가기 전에 해결을 한 셈이었고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고 그리고 저의 경우 일단 한국을 나가지만은 그리고 당장은 유학 생각이 여전히 없었지만은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고 스위스에 있다가 유럽의 다른 국가들의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교수님들을 만나서 추천서를 논의까지만 하고 갑니다. 아직 확실하게 뭐 어떤 전공을 하겠다, 어떤 학교를 가겠다고 정하지는 않고 교수님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올해 언제부터 스위스로 가게 되는데 가서 유학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추천서를 만약에 혹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구두로 얘기를 해놨어요. 이거를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지만은 얘기를 해놨던 이유는 만약에 그것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한국에 다시 들어오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께 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메일만 그냥 또 사전에 전혀 얘기하지 않고 보내기는 너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메일을 미리 나눠놓고 만나서 인사를 해놓고 그 교수님으로부터 오케이라는 얘기를 듣자라는 생각으로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께 인사만 드리고 온 거예요. 이제 그렇게 스위스에 나갔고요. 그리고 이때는 사실 생활을 적응하고 또 포닥의 배우자라는 포닥 와이프라는 어떤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는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붕 뜬 시간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여러 가지로 된 시간이었고요. 일단 그 시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던 거는 프랑스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어를 담당하러 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은 일을 하느라 여러모로 바쁘기 때문에
뭐 둘 다 프랑스어 문외한일 때는 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상황 여러 가지로.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학교에서 제공하는 배 박사과정생 포닥 배우사 대상 프로그램 프랑스어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1년 동안 꼬박 들으면서 어학을 했고요. 근데 이때 알았으면은 정말 좋았을 것은 로산 공대 옆에 로산 대학이라는 학교에서 프랑스 어학 프로그램을 훨씬 더 고강도로 잘 짜인 커리큘럼으로 그리고 좀 더 싼 학비로 제가 알기로는 제공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열심히 프랑스어를 할 거였으면은 그 어학원 같이 그 대학교 어학원 같은 프로그램에 등록을 했으면은 훨씬 더 열심히 배웠을 텐데 하고 좀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포닥 배우자로 갔기 때문에 어 취업 제한이 없는 거주 허가였지만은 그냥 학생이 아닌 세금과 학생이 아닌 의료보험비를 내야 되는 거주 허가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로산 대학에 학생으로 등록을 해서 나갔으면은 학생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세금이나 의료보험 혜택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게 다 얼마야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가슴이 아파지는 부분이었고요. 근데 이때는 정말로 이 얘기를 아무도 저에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틈만 나면은 많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파트너와 함께 이동을 하시는 때에는 이걸 반드시 지원을 하고 나가시라고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당연히 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원 선발 기준이 아주 까다로운 건 아니라서요. 일단 그렇게 어학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프랑스어 열심히 해서 집 찾기에 좀 더 도움이 되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학교의 구성원들이 자기 집을 떠나면서 자기 집을 내놓거나 아니면은 아까 그 박사님처럼 단기 전대를 뭐 얘기하는 포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구성원들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지금 집을 찾게 되었고요. 그래서 프랑스어를 열심히 해서 부동산에 잘 연락을 해서 집을 찾겠다는 의지와는 다소 무관하게도 그냥 영어로도 잘 집을 구할 수 있는 전개가 되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시간이 많이 비기 때문에 그림을 많이 그리는 취미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제가 학부 때 합창단을 했었는데 마침 로산 공대에도 대학 합창단이 있는 거예요. 외부인을 받는. 그래서 사실 포닥 배우자들이 한인 커뮤니티가 아닌 사람들을 만나기가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현지인들 또는 학생들 한국어를 안 쓰는 사람, 남편이 아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기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1년 동안 노래를 같이 했고 공연도 했고 공연 사진을 여기 올려놨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나도 뭔가를 좀 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자라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와 별개로 어느 정도 초기 적응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내가 전자공학 했으면은 여기서 구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구직 활동을 해봤어요. 근데 정말 쉽지 않았고 한국의 학부 개념과 스위스의 학부 개념이 좀 달라요. 스위스의 학부는 학부만 졸업해서 취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요. 대체로 석사를 가고. 근데 저는 사정리에 어쨌든 학부를 졸업을 이미 해버렸고 더 뭔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이고 프랑스어도 이게 아직 업무를 할 수 있을 수준은 아니었고 여러 이유로 구직 활동은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한 6개월이 지나고 2019년 2월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나도 내 공부를 마저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상황에서 뭘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는 유학 준비로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편이 다니고 있는 굉장히 근거리의 학교 로잔공대를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그 외에도 여기에 있는 로잔대학 프랑스어 프로그래밍과 다른 가고 싶었으나 아직 가지 못했던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석사과정과 위넨공대 과학기술학을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요. 다른 것들은 잘 풀리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은 지금 제가 로산공대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로산공대를 중심에 두고 나서 이야기를 할게요. 네. 그래서 2019년 봄 데드라인을 기준으로 데드라인을 목표로 석사과정을 지원을 하게 됐고요. 저의 경우는 이미 비자를 받고 거주허가를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1월 데드라인과 4월 데드라인 중에 4월 데드라인을 노릴 수가 있었어요. 1월 보통 외국인 학생들 비자 프로세스를 거쳐야만 하는 학생들은 1월에 하기를 권장을 하고 아마 다들 그렇게 할 거예요. 비자가 얼마나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저의 경우 석사 과정은 EPFL의 경우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굉장히 좋은 점이 있고요. 어떠한 것도 우편으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요. 그래서 좀 편하게 지원할 수가 있었고요. 일단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어느 정도 일반적이에요. CV, 학사 졸업증명서, 학위, 성적표, 그 SOP, 추천서 세부, 신분증, 그리고 건축학과의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내라고 해요. 근데 이건 저는 제가 해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GRE, 토플이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영어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도 합격을 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일단은. 근데 물론 내가 영어를 그만큼 한다는 것이 다른 기록들에서 충분히 드러나야 되겠죠? 그러한 조건을 요구를 했었고 이제 저의 스펙이라 하면 이랬습니다. 학부학점이 4.3 만점에 3.46이니까 그냥 보통인 거예요. 이거는 아주 절대로 학교 다니면서 그 누구도 저에게 유학해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IELTS는 저는 영어를 그냥 편하게 보통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휴지기에 IELTS를 하나 따놔서 7.0까지만 해놓았고요. 그리고 SOP에서 막 열심히 썼죠. 부전공했고 동아리 했고 학생회 했고 도서관에서 근로장학생도 했다. 여름에도 갔었다. 제가 말했던 모든 것들을 SOP에 쏟아 넣었습니다. 연구 경험은 없다고 보는 게 사실 정직하고요. 석사 과정을 도전은 하긴 했지만은 이게 졸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중단을 했기 때문에 뭘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구 경험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아마 제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히 한국 학부 졸업생들에 비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은 프랑스어를 할 줄 안다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스위스에 오자마자 프랑스어 공부를 하고 프랑스어 어학 시험을 봐서 그거를 취득을 해놓았었는데 델프 B1 대형이면은 초중급 정도의 레벨이거든요. 뭐 물건을 살 수 있는 소비하는 프랑스어에 이제 불편함이 없는 정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모아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즈 그 컴퓨터 사이언스랑 굉장히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지만은 학부가 컴퓨터 사이언스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과정에 지원을 했었고요. 지원을 할 때 재밌던 이야기가 마감 한 2, 3일 후에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학교에서. 아직 절대로 합불이 결정될 타이밍이 아닌데 떨리면서 열어봤죠. 그랬더니 우리가 너의 지원서를 열심히 읽어봤더니 교수들이 말하기를 너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즈 학과보다 디지털 휴머니티가 더 어울릴 것 같다. 지원한 학교를 바꿀래?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이 학과 교수들이 심사위원들이 내가 이 학과보다는 저 학과가 더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함은 합격 확률이 다른 학과가 더 높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서 네,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디지털 휴머니티 과정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쩌다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돌이켜서는 이게 아주 좋은 너무너무 적절한 개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잘 풀려가지고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과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즈나 컴퓨터 사이언스보다는 디지털 휴머니티가 훨씬 더 맞았거든요, 저에게. 그리고 앞에서 여러 가지 설명했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냥 너는 이걸 하는 게 낫지 않아? 맞는 거예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 측의 적절한 개입으로 저에게 맞는 학과에 안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19년 9월에 그렇게 석사과정에 입학하고 올해 7월, 두어 달 전에 석사 논문을 제출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6학기를 총 다닌 건데요. 제가 첫 학기에 들어갔던 수업에 재미있게도 한국어를 너무나 잘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스위스 사람인데.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학생은 이미 BFL 학부도 졸업하고 석사를 마무리해가는 학생이었거든요. 얘기를 저희 딱 하는 거예요. EPFL 석사 과정이 일단 4학기 과정이라고는 적혀 있지만은
아무도 내 학기에 졸업하지 않는다. 5학기, 6학기 써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의 졸업학점에 더 유리할 것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주변 선배들이 좀 더 여유 있게 졸업해도 된다고 해서 그리고 마침 코로나가 터져서 여러 삶의 변화와 음, 스트레스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 마음 놓고 6학기 졸업을 했고요. 수업 위주로 돌아갔어요, 석사 과정은. 그래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계열의 수업들이 훨씬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탁과 전공 수업,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통계 수업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생명과 수업을 듣기도 했고요. 그리고 박사 과정 세미나 수업 같은 것들도 들었고, 전산과에 좀 더 컴퓨터 과학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런 과목들도 듣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수업들을 맛볼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학기 중에 연구 인턴을 하기도 했었어요. 저희 전공 수업 교수의 연구실이었는데 주제가 굉장히 저랑 잘 맞았고 저를 굉장히 좋게 보셨고 학점을 잘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 여름 동안 같이 뭐 논문 써봐도 괜찮아요라고 하고 연구를 해보게 됐죠. 그리고 EPFL의 경우 졸업하기 위해서는 인턴십이 대체로 필수예요. 그래서 5번째 학기에 인턴십을 제네바 대학에서 했고요. 저희 그때가 코로나 포스웨이브가 지나갈 때였나 그랬는데,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기회들이 많이 닫혔다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도 일단 제가 구할 수 있는 자리 중에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했었고, 그리고 그 취미 활동도 열심히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합창단 활동도 열심히 했고요. 졸업 논문을 최근에 같은 연구 인턴 했던 연구실에서 한 지도를 받아서 쓰고 자연스럽게 그 연구실을 염두에 두고 박사과정 원서를 쓰고 지금 컨택을 하고 펀딩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석사 과정을 보냈어요. 지금 제가 뭐 띄워놓은 사진들은 이것저것 했던 활동들을 화면인데 여기 제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들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올려놨으니까 만약에 더 관심 있으시면 봐주시고요. 네, 일단 저의 유학 생활기는 대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입학을 어떻게 했느냐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쪽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EPFL 생활이 어떠한지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로잔이라는 도시의 생활 환경은 이렇습니다. 레만 호수, 아마 유럽에서 가장 큰 자연호일 텐데,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예요. 레만 호수가의 작은 도시예요. 인구가 50만이 채 되지 않는 번역이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산과 도시와 호수가 어우러지는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동네이고요. 그리고 유럽 치고 굉장히 안전한 동네라고 해요. 그리고 상당히 깔끔한 동네라고도 하고. 하지만 스위스의 다른 도시들, 쥐리히나 바젤 등등등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그냥 보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은 동의하는 바고. 그리고 다 진짜 문 밖에 알프스가 있기 때문에 산악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 등산 좋아하고 하이킹, 뭐 트레킹 좋아하고 산악 자전거 아니면 뭐 다양한 아웃도어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천국 같은 곳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많이 산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아까 쥐리와 로잔 연방공대를 비교하면서 살짝 그냥 대강 언급했었지만은 로잔의 경우에는 독일어권에 비해서 좀 더 여유로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쥐리 연방공대는 여름방학이 거의 없대요. 한 3주도 안 된다 그랬나? 이게 이런저런 거 다 치면은 뭐 없다고 봐야 된다고 하고, 근데 저희의 경우 2달의 여름방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쥐리 공대를 졸업을 하고 나서 로잔으로 오는데, 근데 쥐리에서 뭐 오랜 시간을 보낸 쥐리 출신 사람들이 로잔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너는 쥐리 공대가 있는데 왜 로잔 공대로 왔냐라고 하면은 여름방학 때문에 왔다는 말을 합니다. 좀 그 정도로 분위기가 다르고요. 그리고
로산공대의 경우 전체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50%라고 하고. 근데 이것이 유럽 쪽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았었고요. 석사 과정의 경우 더더욱.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그때그때 그해 매년 인구 비중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이란이나 중국 쪽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올 때도 있고, 독일, 오스트리아, 뭐 프랑스 등등등. 하지만 어쨌든 유럽 국가에서 좀 더 많이 오는 그런 환경입니다. 문화 인프라는 약한 편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게 아예 뭐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작은 도시지만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있을 건 다 있어요. 극장 있고 영화관 있고 뭐 아쉽게도 노래방은 없다만요. 근데 이게 저희가 뭐 기대를 하는 파리 아니면 런던 그런 도시들의 문화 인프라 같은 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문화생활 좋아하고 공연 전시 같은 거 좋아하면은 좀 부지런해져야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산에서 하는 것들이 가장 스위스답기도 하고 가장 구하기 쉽기도 하고 가장 경험 중에서 퀄리티가 높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느 정도의 생활 적응이 필요했었고요. 대학원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석사랑 박사랑 경우가 굉장히 달라요. 석사는 기본적으로 사비 부담입니다. 그리고 수업 위주로 돌아가고 기업 인턴십을 장려를 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내학기 프로그램이지만 보통 5학기 이상을 다녀요. 그래서 자비 부담이 근데 등록금이 아주 비싼 편은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학기당 780프랑인데 지금 환율이 굉장히 비싸져가지고 11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등록금만 보면 괜찮지만은 스위스는 생활비가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많이 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장학금 기회가 있기는 해요. 엑셀런스 스콜라십이라고 석사과정 지원을 할 때 국가장학금 같은 것을 지원하도록 체크할 수 있어요. 근데 주변에 되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니었고요. 아마 학점을 더 받던지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들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파트타임 일을 소개해주는 플랫폼들도 있고 실험 아르바이트 1시간에 이제 시급 20프랑씩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다 열심히 모아서 절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EPFL에서 뭐 2년 플러스 알파를 통째로 있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을 하는 도중 여름 인턴이나 교환 학생으로 한 1년 미만 6개월 정도 있다 경험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이 방법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석사 과정의 경우 그런 환경과 그런 자비 부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사 과정의 경우 연구비가 정해져 있어요. 한국 대학원의 경우 연구실마다 연구비가 천차만별인 경우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일단 표준 연구비 내규가 있고요. 여기 옆에 붙여두었듯이 그리고 연구 환경이 괜찮다고 저는 평가해요. 휴가 사용이 자유롭고요. 굉장히 1년에 28일이 나오고 그리고 어느 교수회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졸업이 영영 밀리는 그런 환경은 아니에요. 보통 4, 5년에 맞춰가지고 딱 졸업을 시키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장려하는 편입니다. 등록금은 석박사 다 동일하게 학기당 780프랑이고요. 그리고 하나 굉장히 제가 특히 박사과정생이나 포닥한테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연구 및 학업에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제가 한국에서 석사과정 잠깐 할 때는 아무리 좋은 연구실도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제안서는 아니구나. 뭐 연구실 재정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자기들이 한다든지 서버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일을 모두가 어느 정도는 했어야 됐거든요. 여기는 그게 진짜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과에 다니는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돈 생각 안 하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좋다고 해요. 정말로 연구 및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주고요.
안타까운 이야기, 안타까울 수도 있는 이야기는 진리의 교수 바이 교수, 학과 바이 학과는 여전히 유효해서 지도 교수를 어떤 사람을 만났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른 경험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적인 면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학교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EPFL 이노베이션 파크 창업센터 같은 느낌일 거예요. 그 대학교 창업센터를 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는 초청된 기업들에서 인턴이나 채용 기회로 이어지는 여러 적극적인 산업 경력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그려놓은 그림은 제가 느끼는 한국과 스위스의 학석박 과정의 느낌 차이인데 한국은 학사를 하고 석박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박사 통합 과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석사를 갈 때 이미 연구실을 정하고 연구를 하고 일을 하고 연구비를 받는 게 일단 이공계에서는 어, 일반적이라고 느껴지고요. 근데 스위스의 경우 석사는 학부 공부를 마무리하는 느낌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수업도 훨씬 더 많고 연구비를 받지 않고 돈 내고 공부를 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확실한 것이 한국에 있으면 그래도 뭔가 어떤 스킬, 굉장히 실무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학원을 나가더라도 빠릿빠릿한 그런 일감각이 생기는 점이 있었고, 그리고 연구실의 생리에 아무래도 좀 더 일찍 적응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자기 연구 분야를 좀 더 일찍 정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 연구실에 소속이 되어서. 그래서 도제식으로 아주 좁고 깊은 분야 선정을 하기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석사 과정이. 스위스의 석사 과정의 경우 그 좀 더 너그러운 느낌이에요. 저에게는 뭐 아직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니 수업도 여러 가지 들어보렴. 뭐 졸업을 늦게 해도 괜찮다. 등등등. 그리고 뭐 인턴으로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시간을 더 들여 고민하고 싶으면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나는 스위스 석사 과정이 훨씬 더 내 몸에 맞았다라고 할 것 같고, 만약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딱 이미 견적이 나와서 난 이걸 위해 가기만 하면 돼라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면은 한국에서 좀 더 바로 연구실 생활하고 논문 실적 쌓고 다른 박사 과정까지 이제 쭉 그 동력을 한 7년, 6, 7년 이어가는 게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개개인의 성격이나 뭐 환경 등등등을 다 고려하고서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 스위스의 물가 얘기입니다. 일단 정말 비싸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비싼 동네는 아니게 되었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그냥 이렇게 대강의 견적을 내면은 외식은 기본이 한국의 두세 배 가격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맛은 한국의 두세 배 의 맛이냐 또는 한국의 맛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밖에서 밥을 먹는 것 자체의 가격이 비싸지는 기분이라서요. 생필품들은 한국에 뭐 한 1.5배까지 가격이 올라가고 오히려 식재료는 한국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한국도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들어서 만약에 정말 요리를 다 집에서 해먹기만 하면은 괜찮은 것 같고요. 사람을 부르는 모든 일은 한국의 3배 이상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집안에 어떤 것들이 수리가 필요해서 대관공을 불러야 된다. 그러면은 얼마나 나올지 전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100프랑은 넘게 나오겠다라고 감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 비용은 의외로 통신사에 잘 찾기만 하면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쓸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통신 세금이 매년 한 360프랑 정도가 붙어서 이제 그것은 기본 비용으로 나가는 게 있고, 필수 보험료, 교통비, 각종 행정 수수료 등등은 이것도 어떤 과정을 들어가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도 달라지는데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스케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주거비인데 이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더 설명을 할 거고요.
지금 그 학교에서 제공한 그 외국인 학생의 버젯이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되게 팍팍 그 타이트하게 잡힌 버젯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총액이 1년에 그 한 달에 2,100프랑 정도라고 되면은 지금 환율로 계산했을 때 약 290만 원, 그러니까 300만 원 좀 안 되는 수준인 겁니다. 물론 환율이 더 괜찮았을 때는 이거보단 나았을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 스케일인 거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힌 예산이라는 걸 감안하면은 이거보다 더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스위스에서 집 구하기는 정말 어렵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이사를 하려다가 실패했어요. 집을 구하지 못해서. 일단 그 학석사 학생에게는 학생용 기숙사가 주어지기는 해요. 그 월 500프랑 한 69만 원 정도인 것인데 안타깝게도 경쟁이 정말 치열하기 때문에 그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 이런저런 것들 준비하다 보면은 시기를 놓치기가 십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알아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굴러간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 정말 치열한 경쟁을 거쳐가지고 이것을 성공했을 때 나가는 최저의 주거비는 500프랑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보통 많이 그 사는 형태는 그 혼자 사는 경우에는 1인용 주거로 스튜디오, 그러니까 원룸에서 살거나 아니면은 방 투룸 정도의 스케일에서 사는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프랑에서 1,500프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은 뭐 130만 원 아니면은 18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월세가. 그래서 혼자서 독립된 공간을 꾸리기는 만만치 않고 그래서 많은 그러니까 석사 학생들의 경우 정말 많이 사는 방식은 플랫 쉐어, 아파트 쉐어하는 건데요. 뭐 한 방 세네 개가 달린 아파트에서 방 한 칸이랑 공용 공간을 쓰는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쓰는 공간인데 이 경우도 500프랑까지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도 800에서 900프랑의 예산을 잡고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구하기가 이게 아주 쉽진 않고요. 네, 그리고 좋은 룸메이트를 찾는 것도 아주 편한 일은 아니라고 해요. 제가 너무 겁을 들였는데 그래도 결국은 좋은 집들을 찾아가더라고요. 하지만 그 과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일단 집을 알아보는 거는 부동산 사이트가 가장 기본이긴 하고요. 뭐 여기 몇 개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중고 상태에서 집을 구한다고 해요. 아니비스라고 여기 적어놓은 거는 정말 스위스의 중고나라 같은 데인데 어, 제 주변만 해도 거기서 집 구했던 사람도 많고 그리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도 당연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없는 기분이라서 이쪽으로 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도 정말 많이들 하고 있으니 너무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정말 추천하고 싶은 거는 학교나 지인 네트워크를 정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저희만 해도 그러니까 로잔 대학, 로잔 공대 하우징 포탈을 사용해서만 집을 구했고요. 그리고 스위스 한인회나 레만 한인회 뭐 또는 EPFL 한인 모임 같은 데에 뭐 입학이나 채용이 결정되고 나서 아직 이주하기 전에 뭐 연락을 받으면은 어쩌면은 그때 딱 맞는 타이밍에 집을 비우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는 뭐 한 명만 오는 경우 집을 뭐 잠깐 플래시어를 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 이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언제나 운에 따른 것이기도 하고 타이밍에 따른 것이기도 한데 다 단지 한인분들뿐 아니라 그분들의 친구 또는 뭐 박사과정생의 친구의 누구가 집을 비운대라고 하면서 나오는 집 공고가 생각보다 적지 않아요. 그리고 괜찮아요. 그런 데들이 다른 데들보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품을 적게 들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이트나 마켓플레이스는 아무래도 현지어를 어느 정도는 해야 하거든요. 아예 안 하면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러한 거고요.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금 채팅에서 누군가 질문해 주시기도 했는데 일단 영어를 사전 질문에서 많이 물어보셔서 영어 먼저 얘기를 할게요. 영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해야 되냐라는 말은 에서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애매한 거예요. 그래도
내 수준을 얘기할 수 있다면은 영어 말하기의 경우 영어 대본을 외워가지고 잘 읽는 단계랑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단계랑 그냥 아주 아주 무작위의 그 일상 대화하는 단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작위 일상 대화는 이거야말로 진짜 원어민들인 것인데 저는 아직 이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게 도달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내가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바로 토론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가는 어, 한번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영어는 좀 더 준비되어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IELTS나 토플을 볼 때 스피킹에 아주 아주 큰 준비 과정 없이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느냐를 가지고 스스로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되면은 오케이 나는 중급 중상급 정도의 영어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제 영어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건 조금 필요하시다면은 뒤에 질의 때 더 하기로 하고 이제 현지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시간을 투자해 볼게요. 독일어나 프랑스어, 이탈리아, 그러니까 스위스 언어를 해야 되느냐? 반드시 다 해야 되느냐? 그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위스 사람들도 뭐 독일어만 하는 사람들 많고 프랑스어권 사람들 프랑스어만 하고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스위스의 공용어 4개를 다 할 필요는 절대로 없고요. 로잔의 경우 프랑스어를 배워야만 하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석사 과정부터는 과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일단 모든 게 수업이 영어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못하기 때문에 뭐 수업을 못 따라간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프랑스어를 못하면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생활에서 어디 부동산에 전화를 해봐야 되는데 전화로 영어를 했었을 때 친절하게 받아주진 않아요. 제가 어떤 식으로든 프랑스어를 저는 해가지고 갔었고요. 그리고 수업은 영어로 하지만 친구들끼리 수다를 떨 때 만약에 프랑스어권 애들이 많다면은 내가 프랑스어를 전혀 못하는 것이 저들과 친해질 기회를 제한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마음에 걸려서 입학을 하고 나서도 프랑스어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이거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영어 쓰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된다. 그리고 프랑스어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프랑스어 화자 현지인들과 친해지기는 쉽지 않다. 그거는 맞는 말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프랑스어를 열심히 해도 그 페이스로는 대화할 수 없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영어 열심히 쓰면은 그 사회생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외국어 욕심이 좀 있어서 프랑스어 열심히 했지만 일단 프랑스어를 하면 뭐가 좋은가? 경험의 폭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영화가 영화관에 개봉을 했어요. 저는 일본어를 전혀 못하는데 프랑스어 자막을 읽을 수는 있기 때문에 영화관에 가서 그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사소하게 기회들가 좀 더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생각은 해요. 뭐 제3 언어가 개봉으로 된 영화가 개봉했을 때 본다든지 아니면은 저는 인턴십을 하는 환경이 일단 프랑스어를 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긴 했지만은 가봤더니 모두가 프랑스어권 사람들이어서 일상 대화는 다 프랑스어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러면은 나도 좀 해야지라고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프랑스어를 쓰려고 했더니 그 인턴십 담당자들이 굉장히 좋게 봐주시고 화기애애하게 끝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해둬서 나쁠 거는 정말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다른 무엇보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언어를 어느 정도 레벨을 하고 완성한다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사람들이랑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순발력과 사교성과 자신감과 여유 그리고 내가 한 말을 더 발전시키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냥 언어는 저절로 해결이 되게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총평은 이제 하자면은 저는 무전사리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여기 보다시피 그 자연 환경이 굉장히 멋지고 그리고 어, 사람들이 남의 눈치를 안 보고 너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라. 그리고 너에게 맞는 페이스를 찾아가라는 말들을 훨씬 더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이제 좋게 다가왔는데 다른 분들은 외롭다고 여기실 수도 있고 연구실 문화가 전반적으로 편안해요. 그 교수의 교수님들이 나이스한 편들이기 때문에 저는 좋아했고 그리고 대학원생 치고 임금이 높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으로 저에겐 다가왔고요. 아무래도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경험의 폭이 넓어지고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미국에서 공부하는 거, 미국의 경험이 좋은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스위스에서 유럽에서 공부해 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있고요. 당연히 프랑스어를 좀 더 하게 된 것도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정적이고 단조로운 도시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이기도 해요. 그래서 문화적인 역동성이나 다양성이 좀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분위기를 저는 물음표를 쳐놨는데 이거는 어, 유학생들끼리 지낼 경우에는 잘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다들 유학생들 커뮤니티 괜찮고 나이스하다고 말하는데 저는 음, 이민이 아주 쉬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나를 떠날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래 거주를 해볼 수는 있어도 평생 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점 찍어놓은 거는 저에게는 큰 문제가 안 되었던 것들인데요. 비싼 물가에 점을 찍어둔 이유는 저는 이미 남편과 건너가서 남편이 포닥으로 일하는 중에 유학을 했기 때문에 석사 자비 부담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편안했어요. 저는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경우고요. 그래서 뭐 물가가 비싸지만은 어쨌든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는 저에게 아니었었던 것이고 유럽 주변국을 여행하기 용이한 거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좋은 부분이에요. 근데 저에게는 그렇게 아주 유의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행을 안 가진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뭐 매년 매달 어딘가를 간다? 그렇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산악 스포츠 천국이고 뭐 겨울에 스키 타기 너무너무 좋다. 이것도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겨울이구나 산이구나 하고 좀 심드렁해서 이게 어떤 도시에나 경험의 인상이 정말 역시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굉장히 뻔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게 총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질답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여러분 준비한 내용 뭐 질답이 마지막이고요. 사전 질문에서 많이 들었던 것들 이제 뭐가 추려봤는데 첫 번째가 논문 실적이나 영어 성적 학점 SOP 같은 거 입학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어느 수준이어야 되느냐 또는 학교 명성이 대체 얼마나 중요하냐인 게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질문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실용적인 답을 제가 하기는 좀 어려워요. 학과마다 분위기가 되게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논문 실적 없이 입학을 했지만 어떤 학교, 어떤 과의 경우, 그리고 저희 학교의 경우에도 뭐 학점이 제 수준으로는 택도 안 되는 과들이 있고, 그리고 논문도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한 학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환경과 원하는 학교와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하나 뭐 원칙이 있다면은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투자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돋보이면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 없는 논문 실적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SOP에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고 이러한 동기와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효과적으로 작용을 했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정해진 답이 없다가 안타깝게도 저의 답이고요. 재밌는 질문이 한국의 연구 환경이 충분히 좋아졌으니 유학이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한국 대학원에 비해서 해외 대학원에 뭐 장점이 여전히 있다고 보느냐 하면은 저는 뭐 이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연구 환경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좋은 연구하시는 교수님들도 되게 많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하기 때문에 배우는 것들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아밥 슬라이드에서 말했던 로잔사리의 좋은 점 중에 많은 것들은 스위스 또는 유럽을 경험했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맞지만 하지만 여전히 이래요라는 얘기를 하고요. 역으로 유학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은 그건 어쨌든 힘이 드는 일이긴 해요. 자잘하게 행정적인 것들에서 언어적인 것들에서 또는 당장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차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 되게 많은 마음의 품을 요하는 일이구나. 아, 한국 밖에서 사는 거는 원래 힘든 일이다. 저는 몰랐어요, 그걸. 그래서 어느 쪽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역시 각각의 환경에 따라서 만약에 외국에 나가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이라면은 굳이 유학을 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외국에 나가는 게 두려움이 없으면은 뭐 한 번쯤 언젠가는 하시겠지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국내 대학원 후에 해외 포백하는 거랑 해외 대학원에 바로 진학하는 것 중에 뭘 더 추천을 하시냐? 이것도 경제적 상황이나 적응력 뭐 분야에 대한 확신에 따라서 너무 다르고요. 사실 해외 대학원을 바로 나갈 때, 특히 석사 과정을 나갈 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준비가 필요하다면은 그냥 국내에서 경험을 쌓고 교환학생이든 포스트닥이든 일을 하러 나가는 것 방법이거든요. 돈을 쓰는 것보다는 돈을 버는 게 더 어, 아무래도 편안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분야를 확실히 정하고 나가는 게 나을 때도 있고 나가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나을 때도 있고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역시 각각의 상황을 뭐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들에게 유학을 추천하느냐? 일단 저는 유학을 뭐 추천을 하기보다는 누군가가 유학을 가고 싶어 하면은 뭐 응원하는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유학을 해서 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꼽자면은 순발력과 적응력이 좋은 사람일 것 같아요. 일은 굉장히 내 뜻대로 안 되고 뭐 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험사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등등등 일상생활의 난이도는 높아졌는데 해결할 수 있는 미천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서 내가 원했던 플랜 A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다음 턴을 만들어내고 다음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덜 필요하게 유학 생활을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힘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바로 그 그림을 고집하는 건요. 네, 일단 그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인문학에 대해서 어떤 인문학 전공자 분께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어, 그래도 기초적인 수학 및 코딩 실력이 필요는 하지만은 그래도 탄탄한 자기 전공에 확실한 관점이 있으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중요해요. 융합 분야가 쉽지는 않은 거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데에 품이 많이 든다는 걸 인정하고 시간을 더 길게 투자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5개의 질문에 대한 답이 너 자신을 알고 스스로 더 적합한 선택을 해라라는 다소 뻔한 결론이 나왔어요. 네, 일단 제가 준비한 발표자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더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